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 학과 이름을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라고 하는 좀 글로벌한 개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고요. 제가 거기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강의 제목은 경제 협력에서 경제 공동체로, 그래서 그 이상과 현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북한 경제,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경제 분야에서 어떤 꿈을 꾸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남과 북이 공존하게 살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 건지 우리가 한번 그런 꿈을 좀 꿔보면서 우리 비록 우리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한 꿈을 꾸어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강의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주제들은 좀 이렇게 크게 7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강의를 들어가며, 오타가 났네요. 들어가며, 그다음에 최근의 한반도 정세, 그다음에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은 북한 경제와 변화, 그다음에 우리 남북 경제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한민족이었고 한 핏줄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데 있어서의 그 경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 그리고 강의를 마치며 이렇게 큰 7가지 주제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강의 장수가 많은데 그림 그래프가 좀 많아서 금방금방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에서 우리 한반도를 보면은 보이는 한반도의 밤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중국이 되겠고, 이쪽은 우리 남쪽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북쪽인데 좀 컴컴하죠. 좀 여기 약간 불빛이 있는 여기가 아마 평양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좀 원산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조금의 불빛은 있지만 이 밤의 불빛을 놓고 보면 마치 우리 남한이 섬나라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그림에다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인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밤에 이렇게 지륵 같은 밤을 보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대낮 같은 밤을 보내는 이런 똑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껌껌한 이곳, 또 섬인 우리 남한,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대륙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대륙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 구글에 들어가서 평양 시내를 찍은 겁니다. 지금 우리 북한은, 평양은 우리 서울로 치면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근데 우리 서울은 이게 여기도 똑같이 대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어, 서울은 강남이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어, 평양은 이 강북이 이렇게 아주 크게 발전하고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강북에 다 있고 강남이 아직 덜 개발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평양 거리를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평양은 좀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리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이 평양을 벗어난 북한 전역을 보면
아까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완전히 밤에도 깜깜한 그런 도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북한이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북한을 방문해 보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 혹시 어, 여러분 중에서 혹시 북한을 방문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니, 저만 수십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아직 계시는군요. 네. 네, 우리 박 교수님 혼자, 저도 아직 북한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만 아주 북한의 곳곳을 많이 돌아다니셨고 많이 보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마 여기 학생분들은 아마도 아무도 안 가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자유롭게 방문하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정보도 어떤 경우에는 왜곡되어 있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생각도 우리 남한에서도 서로 사람마다 다른 어,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결국 갈등이라는 걸로 표출이 되어져서 남남 갈등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극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북한을 보는 눈들이 정말로 다양하고 정말로 많다 보니까 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자, 그런데 이거는 2020년도에 서울대학교가 한국인의 통일 의식을 조사를 좀 했는데 여러분이 20대니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어, 여러분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쭉 보시면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작년도에 조사했더니 이제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내려갔어요. 물론 어, 매우 필요하다가 이렇게 적어요. 물론 약간 필요하다에는 좀 많은데 그래도 18년도에는 40%였는데 20년도에는 또 27%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이 좀 있고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그리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적어지고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내다봐야 하나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면은요 통일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물론 이거는 이제 전체 세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세대만 아니라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요, 북한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봤더니 또 여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이게 좀 여러분이 세대가 아니고 어른들도 있기 때문에 협력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보면은 북한이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좀 한반도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북한이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이제 이런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또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옅은 그린
블루 칼라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남북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 이 통계를 보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예.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남과 북이 같이 살아가야 되고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치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 한반도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신문 기사들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평화와 관련된 기사가 나면 그 기사와 연관된 단어들이 뭐가 나오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옆에 나오는 단어들이 자유, 행복, 사랑, 화해, 화합, 평안, 폭력, 전쟁, 군대, 군축, 갈등, 안보, 재난, 불안, 인도주의, 난민, 전쟁포로 이런 단어들이 같이 연관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데 평화와 비슷한 단어들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와 반대로 폭력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군대라든지 군축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전쟁포로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그러니까 신문에서 우리가 보는 기사도 평화와 그렇지 않은 반대의 개념의 단어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평화, 하나는 적극적인 평화. 이 적극적인 평화는 지속적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좀 예방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극적인 평화는 당장 단기적으로 어떤 전쟁이나 폭력이 직접적으로 없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소극적인 평화라고 본다면 적극적인 평화는 어, 영구적으로 비폭력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사회가 정의가 구현된 그런 상황, 이런 것이 적극적인 평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반도는 어떤 평화일까요? 소극적인 평화입니까? 적극적인 평화입니까? 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지만 안 하셔도 여러분 속으로 답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은 우리 이 한반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 그런데 이 한반도의 적극적인 평화, 지속적인 평화가 올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지금 아까 우리 설문조사 보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안할까요? 한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어,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여기 유럽을 이 우리 한국을 한반도를 둘러싸고 연결되어 있는 이 대륙입니다. 자, 우리 한반도는 이 전체 대륙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 러시아의 핫산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런던까지 가고 싶은데 지금 이미 여기 이 핫산 블라디보스톡
그래서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달리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 핫산까지 가는 이 철도는 휴전선으로 인해서 막혀 있습니다. 요 아주 짧은 구간, 요거 하나만 연결되면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런던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최근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쪽 아래쪽 아프리카 이쪽에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최근에 여기에 이렇게 배가 박혀가지고 이 수에즈 운하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류가 이동이 안 돼가지고 시간당 4,500억 원의 물류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다 수에즈 운하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류를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아니라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시간당 4,500억 원의 물류 피해를 안 보고 아주 원활하게 아주 값싸게 우리의 물류를 이용할 수가 유럽과 이 아시아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물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북한 휴전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를 이동할 수 없는 이런 철도가 연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반도와 북한 정세를 좀 잠깐 보자면 2017년까지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다가 2018년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과 대화를 하겠다,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겠다 이런 선언이 생기면서부터 급 발전해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2019년도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고 그러면서 작년에는 남북 공동사무소가 폭파가 되고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남과 북과 미국 이런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정돼야 될지 막 지금 물밑에서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심지어는 지난 3월 25일 날도 2발의 발사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엔과 미국은 북한에다가 대북 제재를 했고요.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우리나라의 아산정책연구원하고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국방이나 이런 쪽에 연구하는 연구소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2027년까지 북한은 약 242개의 핵무기를 갖게 될 거다. 이런 예측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본다면 갑자기 우리는 암울해집니다. 북한은 저렇게 핵이 많은데 사실 우리는 지금 핵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앞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약 10개의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이 4개의 제재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무관한 대북 제재이지만 2270호부터 2397호까지의 요 6개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리고 북한 경제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한국의 어떤 NGO 단체가 나선에다가 쌀과 설탕과 참기름을 좀 보내고 싶은데 좀 이걸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습니까? 해가지고 통일부와 또 뭐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이게 좀 알아봤는데 기름이라는 것 자체를 보낼 수가 없대요. 이게 바로 대북 제재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낼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북한은 지금 이렇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현재 당하고 있지만 코로나, 그 다음에 작년에 북한의 수혜가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중고로 인했고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쩌면 우리가 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 뭔가 그 전에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 여기 이것을 보시면 이제 이게 최근 자료는 2001년부터 최근 2020년 11월까지 자료인데요. 맨 위에 것이 시장 환율이고요. 밑에 게 쌀값이고요. 맨 밑에 게 북한은 환율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 밑에 있는 빨간 요 환율은 이제 국가에서 말하는 공식 환율이고요. 이거 위에 있는 이 블루 칼라는 시장에서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쌀값이고요. 그런데 이 쌀값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많이 2012년, 13년대에 올랐죠. 그렇다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도 굉장히 격차가 큰 이런 상황에 보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쌀 가격도 환율도 그렇고 쌀 가격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무역이나 외화 수지도 좀 보시면은 블루 칼라가 수출이고 빨간색이 수입인데요. 이 보시면 수출과 수입이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거의 2016년 이후로 마이너스를 무역 수지도 그렇고 외화 수지도 이렇고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잠깐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갈등의 관계를 갈 거냐,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갈 거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의 역사를 좀 보시면은 계속 갈등과 대립, 갈등과 협력,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계속 공존해 오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2000년대.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보시면 또 72년대 2년부터는 보시면은 또 협력 관계에서는 또 이렇게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도 있었고 이번 2018년도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때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한 시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의 관계와 대립의 관계가 계속 주고받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러면 대화와 협력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가야 될지 참 우리도 이게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북한의 경제와 최근의 변화를 좀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협력의 길을 한번 찾아 나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좀 우리가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정치 제도는 일당 독재의 정치 제도입니다. 일당 독재의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북한에는 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 이름이 뭐죠? 노동당이죠. 그렇죠? 예, 노동당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당의 당의 이념과 권력이 이 북한 전체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소유 제도는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개인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예. 북한은 소비재는 소유할 수 있는데 생산재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비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텃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금류 무슨 닭이라든지 토끼 이런 거요. 그다음에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나 말, 당나귀 또는 뭐 자동차, 트랙터 이런 것들은 생산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유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도인데 경제제도는 중앙집권적 계획제도입니다. 중앙집권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획제도라고 하는 거, 계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 이 계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어떤 일들을 설계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건데 북한이 말하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계획이 아니라 배분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북한은 소유제도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배분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중앙집권적 계획제도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배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서 좀 우리가 쓰는 이 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은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중공업과 경공업 비율이 8대2 정도 되는데요, 북한이. 근데 북한의 이 중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조선이라든지 조선산업이라든지 뭐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큰 뭐 기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중공업이 아니라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기를 만드는데 많은 부분이 이 중공업에 할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과 경제가 병진 정책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 경생 스스로 이제 힘을 키워서 경제를 살린다 이런 말이겠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살린다는 게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끼리만 만들어서 쓰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1960년대까지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역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자본주의권 교역 확대. 그래서 자력 경생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교역은 확대해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주 경제 체제를 우리가 조금 더 좀 이해를 하고 가기 위해서 보시면은 과거의 소련은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있었고요. 대부분 중앙에서 집권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사회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국유하고 공유가 조금 섞여 있는 이런 거가 되겠고요.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에는 완전 국유여가지고 비효율적인 중앙계획이었고, 그다음에 대중 동원도 굉장히 격렬한 대중 동원이었는데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이게 좀 많이 바뀌게 됐죠. 그다음에 물론 뭐 그렇다고 중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국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중앙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대중 동원도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러나 이때보다는 많이 느슨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도 1990년대 이전에는 굉장히 엄격한 국유였고 비효율적인 중앙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이제는 국유도 있지만 비공식적 사유도 조금씩 인정을 하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혼재하면서 최근에 이제 북한의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주의 경제의 성장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구조적인 일단 모순이 있어요. 왜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경제를 누군가가 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유한 것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되시겠죠?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이런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또 잘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이 계획도 실패를 했고 힘들어져서 1990년대 이후 말에 와서는 이제 아까 말한 우리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 경제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잘 명령대로 잘 따르면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다 보면 결국은 낭비와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중공업 유선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중공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국방 이런 쪽에 주로 관련된 중공업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경제 정책의 폐해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그게 어떤 자립 경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은 1970년대 세계 석유 파동이 있을 때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최초로 이제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안으로는 뭐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 밖으로는 하병법 제정해서 외국의 기업들도 받아들여서 북한의 기업과 같이 함께 기업을 이룬다는 그런 하병법 제정하고 그걸로 인한 외자 유치 이런 거를 하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잘 발전이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북한 주민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북한 주민들은 공식적인 직장보다는 비공식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공식 월급은 3,000원인데요. 3,000원인데요. 암달러 시장에서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대략입니다. 대략 이제 많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그 미국 달러 1달러가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월급이 1달러보다도 1달러에 한 4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4인이 가족 생활을 하려면 월 한 40에서 50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그러면 어디서 조달하느냐? 대부분은 시장에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조달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비공식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공식 부문의 80배에 달하고요. 이런 거를 볼 때 소련 말기에
가계 총 소득 중에 비공식 소득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가계 총 소득의 비중이 비공식적인 소득,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월급이나 이런 게 아닌 비공식적으로 얻는 소득이 70%에 달하고 있어요. 이렇게 북한 주민은 이것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월급은 이 정도 받고 결국은 대부분이 비공식적인 직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시장 활동이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이제는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우리가 수치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1990년대 말에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대량의 아사가 발생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 남한으로 탈북을 해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는 북한은 이 장마당이 생기기 전에는 배급제에 의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장마당이 이제는 확산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난의 행군은 그 이 용어의 유래는 1938년도 말부터 39년도 초까지 김일성 위원장이죠. 이 이끄는 항일 빨치산이 만주에서 굉장히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면서 일본군을 토벌하면서 100일간의 행군을 했다. 그 말에서 나온 게 이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서의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은 56년 8월 달에 천리마 운동을 할 때의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진짜 말하는 고난의 행군은 1996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90년대 말 이후에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실패한 거죠. 실패를 해서 결국은 이 고난의 행군이 실질적으로 생기게 되었고요. 이 시기에는 이제 배급이 완전히 중단이 되어가지고 배고픔과 굶주림, 질병, 죽음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쩌면은 또다시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네 번째의 고난의 행군인가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1990년대 말에 이렇게 보시면은 고난의 행군 때 이렇게 추정이긴 하지만 사망자, 그 다음에 출생 손실 이런 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북한 지역의 아사 발생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은 지역, 예, 이런 걸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90년대 말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지금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때 굉장히 남한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한번 쭉 내려갔죠. 이게 바로 1997년 IMF 시절 때 잠깐 이렇게 확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요 상태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북한도 이렇게 90년대 말에 이렇게 어렵다가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고난의 행군을 벗어나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북한의 제재, 유엔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다시 지금 1917년, 16년, 17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북한이 점점 시장화되어 가고 있고요. 북한에도 이동통신이 들어가서 통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화를 북한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요, 이 시장화 해서요, 먼저 좀 뒤에부터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뒤에 좀 보시면은 북한의 지금 이 전역에 2003년도에는 약 200여 개의 장마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대략 500개 내외의 장마당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각 지역별로 큰 시장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시장이라는 것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에서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도 모이죠? 각종 정보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에는 다양한 많은 정보들이 모이면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는 각자 알고 있던 내용들이 이 시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처럼 번져나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어서 거래가 되는 시장뿐만 아니라 정보도 거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 북한의 시장화를 통해서 북한에는 신흥 부유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이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이 신흥 부유층이 약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 보유한 자산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한 24만 명 정도 북한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주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평양역 앞에서 대동강 택시군요. 그다음에 시외버스에 갖고 버리차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만들어서 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된 사업이 개인 대부업,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하는 일이죠. 그다음에 북한의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대중교통, 아파트 건설 이런 걸 해서 부를 축적하고요. 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서비스차, 거리차 이게 북한 용어입니다. 이런 걸 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점이나 백화점에 물품을 공급해서 수익금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북한에 돈주가 생기고 돈주는 또 이걸 통해서 자기의 사금융화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북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돈은 이게 거래가 되어지면 노출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돈이 이게 이 달러에 의해서 북한 돈이 이렇게 막 가치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돈이 뭔가 그게 바로 달러와 중국의 원화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 돈보다는 달러를 보유하거나 북한의 위안화를 갖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현금이 있는데 그 선호하는 현금이 달러화와 위안화다.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북한의 정부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북한의 개인이 돈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북한이 점점 이렇게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 북한의 이게 주민들의 계층을 좀 나눠 놓고 보면 최고위 권력층이 있고 중간 관료가 있고 일반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민들은 시장 활동이나 밀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게 되고요. 중간 관료들은 뇌물이나 어떤 간접적인 시장 활동을 통해서 북한 권력층은 무역이나 각종 외화벌이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북한 주민들은
좀 전에 얘기한 좀 달러나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통일거리의 시장을 보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통일거리의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북한의 아파트들입니다. 예, 굉장히 예쁘고 멋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북한의 통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핸드폰이 있는데요. 그 핸드폰 이름이 진달래고요. 테이블릿이 있는데 테이블 이름이 묘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북한의 이동통신의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런 통신망으로 인해서 시장화가 또 더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에도 우리나라처럼 전자결제 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보통 체크카드라는 개념도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 해갖고 전성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자결제 카드에서 나래카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울림 2.0이라고 그래서 모바일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핸드폰에서 모바일 결제도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지금 북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폐쇄적이지만 나름대로 또 이렇게 통신의 발달, 그 다음에 이런 금융정보화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트코인 솔루션 해가지고 솔루션을 만들기도 하고 주식 거래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외에다가 파는 이런 형태도 북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도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우리 남한의 문화들이 드라마나 케이팝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발전하고 있으면서도 또 경제 성장률을 보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은 또 마이너스를 걷고 있는 이런 북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2010년대에 북한의 이제 위원장으로 추대가 되면서 이 2020년, 22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2022년도 내년도죠, 그렇죠? 내년도 2월 달이 뭐냐면 김정일 탄생 80주년이고 김일성 탄생 110주년이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때쯤 8차 노동당 대회라고, 아까 우리가 북한은 일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당 대회를 하는데 이 노동당 대회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도의 이념하고 비전 같은 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거를 제시하려면은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고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22년 내년까지 뭔가 이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당장 올해 3월 달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의 행군을 걸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장기적인 집권을 할 수 있을까? 집권의 문제하고도 과연 연결이 되어집니다. 뭔가 지도자라면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리더십으로서의 그 어떤 결과라든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조금은 이런 리더십이 증명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숙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7차 당대회에서는 아까 우리가 북한은 국방과 경제, 그래서 병진 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경제에 몰두하겠다. 예, 경제에다가 포커스를 두겠다. 그래서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선언을 했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까지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민생에 막 관심을 갖고 이렇게 뭐 6월 달에도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 방문하고 뭐 신의주 화장품 공장 방문하고 뭐 백두산에 있는 삼지연 건설장 방문하고 뭐 원산에 갈마해안 관광지구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품, 먹거리, 생필품, 여행 관광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을 시장화하고 현대화하고 과학화하고 통합화하고 자동화하고 국산화하겠다. 북한의 어떤 앞으로의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본 시장이라든지 뭐 과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전략을 좀 보시면은 새 세기 산업혁명 하겠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념은 또 자강력 제일주의. 예,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과 정책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농축산 분야에서는 이런 거, 그다음에 식음료, 교육, 여러분 교육에 보시면 여기도 보면 원격 교육 나오죠. 지금 우리가 원격 교육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북한에도 지금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현대화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런 걸 하겠다. 심지어 자동차 보시면 전기 자전거,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이런 것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산화한다는 거에서도 가전제품에 있어서 스마트폰, 뭐 정수기를 물 소독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IT 분야에서도 태블릿 PC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농업, 축산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국산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외부하고는 차단을 하고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는 굉장히 그 제재를 엄청나게 받고 있으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그 신국가 전략을 좀 한번 보면은 기존 모델은 핵무기를 보유한 빈곤 국가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신모델은 경제부국이에요. 그래서 핵 포기 대신에 체제 안전 보장하고 경제 제재를 해주면 경제부국을 실현해 보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하면 핵 포기도 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인정이 체제가 안전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말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로 바꾸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력 경생 기술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세계적인 수준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마당은 제가 아까 500여 개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약 한 580여만 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2016년도만 해도 원산 앞바다에 이렇게 무기를 배치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데가 2018년도에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원산의 야경인데 되게 예쁘죠? 예. 그래서 이 2018년 이렇게 바뀌겠다고 이렇게 북한이 나오고 있고요. 또 북한은 전 지역에다가 북한 전역에다가 이렇게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외자를 유치해서 북한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북한에서 크게
5개의 경제 특구하고 19개의 경제 개발구. 그래서 총 24개의 경제 특구와 개발구를 북한 전역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자, 이런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경협의 그 전략들을 우리 남한하고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이런 분야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야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관리에서도 이런 분야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남한과 경제의 인프라 비교를 좀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DP가 남한이 거의 약 50배가 더 큽니다. 북한보다. 인구도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약 한 56배 정도 더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남한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발전하겠다고 하지만 북한이 하나 못하고 있는 것은 핵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한은 또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도 보시면은요, 전기도 북한은 지금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배입니까? 북한이 하나 우리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요, 석탄하고 철광석입니다. 이 두 개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천연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보다 많아요. 그 외에는 남한이 훨씬 이렇게 앞서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경제 협력에 있어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북한은 핵포기를 해야지 핵포기를 해야지 경제가 건설될 수 있고, 그런데 이 핵 개발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경제 발전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소를 놓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우리가 북한 경제를 협력을 해야 되는데 딜레마에 빠진 게 바로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북한의 현실도 봤고 북한과 남한의 현실을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좀 전에 보셨지만 우리 남한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합니다. 근데 북한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엄청나게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은 다 갖고 있어요. 북한이 하나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핵포기고요. 이 핵포기가 되지 않으면 핵을 계속 개발하면 유엔과 국제사회는 계속 제재를 가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여러분 북한 그 경제연설에서 보신 것처럼 제재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북한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핵 폐기를 하고 제재 완화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북핵 폐기를 하고 제재를 완화할 거냐, 아니면은 정말 최악의 방법이 나올 거냐, 아니면 선 제재 완화하고 그 다음에 후 핵 폐기할 거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사실은 북한은 이거를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엔이나 미국에서는 이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유엔이나 미국에서 선호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가 되겠죠. 예. 유엔 제재 영향 뭐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의 식량 수급 현황도 점점점 2016년 이후에 감소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 구조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 중공업 일변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공업이 가장 아래에 있고요. 서비스업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느리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의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이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는 아까 제가 얘기한 적극적인 평화, 지속적인 평화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민족 한 핏줄인데 북한은 저렇게 못 살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과 북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은 없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북한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인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을까?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유엔이나 국제사회하고 좀 협력과 소통을 해서 북한을 조금 우리가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는 없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5번째는 북한의 장점과 남한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북한의 장점이라 그러면 인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나 국제사회의 네트워크는 우리 남한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혹시 어릴 때 뽀로로라고 하는 그 만화 보셨나요? 그 뽀로로라는 만화를 만든 데가 북한입니다. 그 개념은 그러니까 그 처음 모델은 우리 남쪽에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만화는 북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손기술이 그러니까 인력 그 자체보다는 손기술이 굉장히 북한 사람들이 뛰어납니다. 이 북한의 장점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 한반도에 큰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북한이 저희 오타가 났습니다. 제 제재예요. 제재가 해제가 되면 남북 경협이 되고 통합이 될 수 있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제재 해제가 되니까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이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같이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제재가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데 이게 지금 이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용어를 좀 보고 가겠는데요. 경제 협력은 두 지역 혹은 국가 상호 간의 경제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합의 없이 개별적인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경제 교류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지역 혹은 국가 상호 간의 경제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 상호 간의 의존도가 심화가 되어져서 어떤 제도적인 통합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통합이고요. 이것을 이제 넘어서는 게 이제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된다는 얘기는 헌법도 있고 되고 같은 정치 제도를 갖게 되는 어떤 정치 경제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점진적인 통일이 있고 급진적인 통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통일을 원하신다면 어떤 통일을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점진적인 통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단계가 경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가 안 되기 전에는 경협이 어렵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먼저 경협을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거는 유엔이나 미국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뭔가 그래도 협력을 하려면은 먼저 제재 완화 이전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나 산림 녹화나 개별 관광, 그다음에 경협에 대한 예비 조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좀 제재가 완화가 되면 이제 그 제재 범위 내에서 무역이나 투자나 기술 지원. 그리고 제재가 이제 해제가 되면 이제 정말로 이제 경제 협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개혁 개방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이제 통합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아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요 단계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남한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우리 남한도 좀 북한보다는 잘 살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내수가 위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득이 굉장히 지금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남북 관계는 더 불안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을 좀 인도적인 인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유엔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데벨롭먼트 골 해가지고요. 이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로 퍼버티, 제로 헝거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유엔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된다.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 발전과 경제 개발, 환경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발전들을 이루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개발도상국에 제시한 유엔의 마스터 플랜 같은 겁니다. 그럼 북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북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북한에다가 당장 좀 해줘야 될 일들이 뭐냐면 식량과 영양 안보, 그다음에 사회 개발,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모든 사회 시설의 복원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정보가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 데이터 확보와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선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북한이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요 북한의 개발과 평화를 구축하는 이 요 교집합이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면 이게 이제 북한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게 좁아진다는 얘기는 서로 각자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교집합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과거에는 인도적인 지원을 받을 때 이렇게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남을 도와줄 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북한도 이제는 이런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할 때도 이례적이거나 단순 지원이거나 보여주기식의 이런 지원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좀 장기적이면서 실질적이고 개발 협력적이고 우리 민족 공동체, 공동협력 이런 관점에서 좀 북한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주요 산업 입지의 경쟁력을 보면요. 일단은 신의주, 청진, 함흥, 원산, 평양, 남포, 해주 이런 곳이 북한의 주요 산업 입지로서 경쟁력을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뽑은 북한의 유망업종 해서 본 게 SOC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북한의 소비시장, 그다음에 동북아 진출 거점, 관광 유통 이런 거를 뽑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서 직접 사업을 했던 펠릭스 압투라라고 하는 스위스 사람이 북한의 유망 사업은 뭐뭐뭐다라고 제시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북한의 소프트웨어하고 영상 분야.
중고기계, 그 다음에 금광 위에도 광산, 그 다음에 의류나 수공예품, 그 다음에 최고급 소비재, 예,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북한에서 유망산업이다라고 외국 사람이 본 북한의 유망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본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건설인 것 같고요. 이 건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전력과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통신, 자원개발, 교통물류입니다. 이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기계, 소재, 환경 바이오 이런 게 따라오게 될 거고요. 거기에 또 이제 따라서 가전, 자동차, 항공 우주, 관광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북한의 앞으로 이제 북한의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시 확충해야 되고 새로 놔야 되는 곳이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철도도 마찬가지이고요. 항만도 여기 지금 보시면 나진항, 청진항, 단천항, 원산항 뭐 이런 항도 다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은 갖게 되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좀 서술을 좀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나? 각 정부들마다 이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에서는 평화경제 통일 기반 구축 그래가지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먼저 그림으로 좀 먼저 보면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게 바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 서해안이 발달하고 동해안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휴전선이 발전을 한 거죠. 이걸 따라서 고속도로와 철도가 놓이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환황의 경제 벨트, 그다음에 여기는 환동의 경제 벨트, 여기는 접경 지역 평화 벨트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따라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게 이제 대륙으로 철도가 연결이 되고요. 이것도 중국을 통해서 유럽의 철도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되면서 우리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걸 더 넘어서서 동북아 신북방 정책 이쪽 중국과 중국 위에 러시아와 몽고와 함께 연결되는 신북방 정책을 갖고 있고요. 이쪽 아래쪽으로는 신남방 정책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의 어떤 정책 이런 거를 가짐으로 인해서 신한반도 경제 공동체와 동북아 플러스 경동체가 결합하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경제 발전의 주체가 되는 이런 구상을 내놓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구상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한반도가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북한이 핵포기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본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전체를 동북아를 하나의 시장 경제 공동체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통일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합쳐지면 전체 인구가 약 한 7천만이 되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이기는 하지만 G10에 아직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G10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2019년 IMF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각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 인구가 세계 26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GDP가 지금 현재 우리 4조인데 6조 정도가 되고요. 1인당 GDP도 북한 때문에 좀 내려가기는 하지만 한 8만 정도, 남북이 합쳐서 8만. 그 다음에 국력 지수도 세계 10위 정도 되는 이런 국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 효과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이 합쳐서 할 수 있는 큰 10대 사업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제일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희소식은 뭐냐면 이 경제 구조 이렇게 경제 인프라나 경제 구조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문제가 일자리의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현대 현대 아산에 있는 직원한테 들은 말인데 한참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할 때 직원을 뽑았는데 한 달 안에 현대 금강산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안에 직원을 한 400명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막 갑자기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여러분 한 기업이 400명의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 아산에서 북한 관광을 하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한 달 안에 400명의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 한 회사의 관광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투자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개인에게 들어오는 당연히 수입도 커지겠죠. 국가도 발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발전합니다. 왜요? 우리 남한의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해서는 지금 현재 파는 것은 4천만에게 팔지만 이거를 7천만 인구에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7천만의 인구가 이 남과 북이 합쳐져서 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투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남한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경제 일자리, 경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국방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확대되고 소비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성장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황이라면 통일이 되어지면 대륙 경제로 전환하는 대륙과 해양 경제가 융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동북아 경제의 핵심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자원부국이 되고요. 공장이 발전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 한반도 자체가 도약을 하게 될 거고 국방 예산이 절감되고 중공업이 더 발전하는 실질적인 중공업이 발전하는 이런 세상으로 통일 이후에 발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좀 닫혀 있게 되고 그래서 교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 있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북한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북한의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는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들고 있는 이게 반도체 웨이퍼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지능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메디컬, 그 다음에 여기도 지능 로봇이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가 되면은 이렇게 발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화 되어 가고 환경에 갖게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는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쓰면서 이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하나 써놨어요. 모든 법적, 철학적 난제들이 어느 날 오후 펜놀림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있다. 딱 한 명만 설득이 되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완전한 자동 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한 명이 누구고 그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 명은 김정은 위원장이고요. 그 나라는 북한입니다. 그런데요, 북한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김정은,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발행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명언들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세기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죠. 과학기술의 혁명이다. 우리식의 새세기 산업혁명에 나라의 부강 발전이 있고 조국의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발 하라리도 이런 말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마치 그것을 응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이렇게 이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인다면 북한도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스마트 한반도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물리 공간이 있게 되고요.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도시나 지역들은 재생 공간으로 다시 조성이 되어지는 스마트 한반도의 공간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읽으면서 이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 너무 이게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거를 번역을 해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좀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미국 시민단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 편지로 발송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 종전선언이 중요하고 북한의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의 관여 정책을 존중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비핵화 추구를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장과 새로운 관계를 향한 필수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조치가 따르는 비핵화, 비인도주의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 지원과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면서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적대적 언사를 피하고 한국의 관여 정책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활동을 피하고 평화적 미래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한반도는 이런 단계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 방안입니다. 1단계는 화해의 단계, 2단계는 남북이 연합되는 단계, 3단계는 남과 북이 한 민족, 한 국가가 되는 이런 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한반도가 북한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면서요. 결국은 우리 이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 남한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면서 유엔과
미국을 설득을 하고 북한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비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협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바탕을 점점점 만들어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한반도가 하나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